네, 레드캠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정치인이시니까 네. 사실은 그 누구보다 메신저 소통을 엄청 많이 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없는 1박 2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다행히 네.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서 정신없이 보느라고 네. 그 주말이었는데 그래도 뭐 계속 국정감사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의존이 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도 좀 빗게 갔네요. 그래도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이게 우리 그 사회에 그러니까 던진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 네. 이 독과점 방지 지금 뭔가 방법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랫폼 기업이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 완전히 엄청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독과점 문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본질을 많이 벗어나는 게 아니냐. 물론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플랫폼 몇몇 기업이 지금 사실은 그렇죠. 전체를 독과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독과점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이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즉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안전한 관리,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갑자기 독과점 문제로 전환하면서 이슈가 다소 초점이 벗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고요. 얘기를 좀 바꿔서 데이터 센터를 국가 기관 시설로 지정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 아니 그 부분은 20대에서 사실은 그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네. 여쭤보는데 그때 법사위에 가서 상임위는 통과를 했는데 네. 법사위에서 맡겼다면서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의원님은 이제 국회에 안 계실 네네. 때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법사위원이시고 하니까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 로비 받아서 그랬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출연 때문에 사실 법사위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오.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는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화재나 어떤 자연재해에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과기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규제가 돼 있는데 그것을 방송통신망법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중 규제가 이중 되버렸네. 규제라는 얘기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집적 통신 시설, 정보 통신 시설의 성격이 강한 것이 방송통신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법리적으로? 그런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그 IT 기업이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특히 그랬나요? 데이터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다 개인 정보인데 그것을 국가가 재난관리시설로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그때 법사위원들은 좀 약간 억울한 겁니까? 그러면 이 지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결코 억울함을 호소하시던가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법사위에서 중시하는 것은 그 법 체계의 정합성입니다. 근데 그러면 대안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안을 놓고 보고 대안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이 화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조선 왕조에서도 그 사고를 만든 4대 사고를 둔 것이 결국 화재로 네 인한 군데로 나눠서 있죠. 그 분실을 막겠다는 것듯이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서의 그 화재나 일반 자연재해 예방은 필수적인데 그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장애를 준 것은 분명히 기업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있거든요. 정보통신망법에 보호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가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의원님 네. 죄송한데 그러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율 조항이 있다면 네. 그 규율 조항에 기초해서 카카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으로? 이제 지금 법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그 보호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기준과 거기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허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그 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의 규정을 개정이나 법의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 기본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건 아마 똑같은 이중 규제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법사위원께 질문 드렸던 거고 네. 이번에는 그 국회 정보위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 전에 법사위원께 질문 드릴 게 하나 더 있네. 네. 깜빡했는데 한동훈 어록직 나온다는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 썰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보셨죠? 예, 보고 봤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네.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현 상황을 잘 보시면 여전히 30%대에서 저희가 이제 국정 운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좀 정돈됐다는 느낌 별로 없는데 그러나 국민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또 그다음에 아주 명쾌한 논리 네.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고 한동훈 장관의 그 세간의 평가가 직접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전에 40%대로 진입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먼저 놓아주지 않을 거다.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보십니까? 신뢰도가 높고요. 정말로 왕 장관이 맞긴 맞나 보다. 왕 장관은 못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의 어떤 제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그렇죠.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신뢰를 받는 것과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8명인가의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그러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뭐 이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법무부가 상당히 많이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네.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이다. 40%가 저는 그렇게 40%가 기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동훈 장관은 이 관련해서 혹시 지금 사적 대화는 나눠보신 적 없어요? 네, 사적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기가 최대한 보좌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알겠습니다. 그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회 정보위 그 여당 간사께 이제 질문드리는데 정말로 핵실험은 임박한 게 맞습니까? 그것을 뭐 임박했다 안 했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희가 정보위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만일 한다면은 결국은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그 사이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석에는 대부분 동일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공포감을 조종하는 고도의 지금 군사 도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핵실험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뭐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그 9.19 군사합의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권 안에 기류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위반은 했잖아요, 북한이.
예. 그러면 파기까지 가야 된다는 좀 의견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신중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9.19 합의 파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그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 창구를 스스로 이제 단절시켜 버리는 그렇죠. 선언적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것은 북한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방 국가의 긴밀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미국과의.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인터뷰에서 그 얘기는 또 이게 유엔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기도 힘들 거다 이런 진단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협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엔이 모든 걸 대신하는 그러니까 형식을 특히나- 취하고 있으니까. 특히 접경지역 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좀 공통분모가 있긴 네. 있군요. 당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씩 그 당 대표 경선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그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황교안 전 총리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교안 총리께서는 당 대표를 하셨고요. 사실은 어려운 시절에 뭐 중간 선거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겪으셨는데 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그것이 뭐 자유죠. 시비나 가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런 분이 나왔을 때 국민의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서 국민의힘을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좀 너무 올드하고 퇴행 아니냐는 의미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되신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그건 좀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출마와 당선을 좀 나눠서 네, 봐라.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는 어떤 그 일단 출마로 그 결국 귀결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뭐 정치적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대통령 공격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은 그 차별성을 두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예, 그리고 그분은 뭐 지금까지 끊임없이 출마를 빠진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출마할 거다. 예, 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출마는 역시 또 자유고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당선 가능성 결국은 저희가 이제 당원 70% 국민 30%. 국민 여론 30%입니다.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때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의 논란이 굉장히 셌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안티 페미니즘의 그 선두에 서면서 20, 30대 남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지지가 일어났고 그 20, 30대 지지가 일반 여론조사의 지지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당 내에서도 예. 많은 그 의원들이 사실은 지지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심은 나경원, 민심은 이준석 물론 보통 다수는 나경원이 다수였습니다. 예. 다수였지만 이준석에 대한 지지라는 당심도 있었다. 예, 실제로 당의 현역 의원들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잘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는 완전히 다르다. 폭발적인 온라인상의 지지 또는 오프라인상의 지지는 전혀 없다. 지금 상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심도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을 때의 당심 그 모습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만큼 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당심의 사이즈가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금의 당심의 사이즈보다 훨씬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심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 네.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의원님은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룰은 룰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 맞춰서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 공화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시는 게 있지만 이미 저희가 7대 3이라는 룰을 정할 때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한 룰이니까 아마 그 룰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역선택 반지의 조항은 저희 당원에도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원 99조에도. 아, 그런가요? 가능하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99조 1항에 보면 국힘의 지지자와 네. 기타의 지지자를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이제 그건 선관위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에서 윤핵관이 당을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당이 망쳐난 건 당의 내분의 모습, 내분이 워낙 강해졌던 모습이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많이 저희들이 까먹는 그런 저희들이 역할을 또 했었죠. 그 가운데 어떤 윤핵관만 있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또한 그 과정에서 당의 내분에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 지분이 있다. 다 각자의 지분이 있고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특정 그룹에게 비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책임은 너다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는 그 기본적인 그 면책의 그 기본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